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빨리 해설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스케줄상 이게 안 돼서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잘 모르는 게 나오지? 이런 것들이 좀 느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역대 되게 잘 나오던 주류 파트 말고 되게 이제 세부적인 좀 우리가 보면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쪽들을 꽤 많이 낸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게 이제 제가 총평에도 썼지만 형사정책이 간만에 또 6개밖에 안 나왔어요. 계속 막 10개씩 막 비등비등하게 나오더니, 그리고 또 형사정책에 관련된 법령은 또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이제 치료 과목,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전자장치 부착 관련해서 이제 스토킹 범죄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되게 뜨거웠는데, 아무래도 그게 시행되고 뭐 애매한 그런 거,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좀 제대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시험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나와가지고 괴로웠을 거예요. 형사소송 그래도 좀 작년보다 많이 쉬워가지고 좀 편하게 법과목 중에 제가 같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제가 좀 해설하면서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번 문제는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 이제 형사정책 관련해서 나오게 되죠. 자, 보면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 결과의 정도에 상응해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경과 사인의 저울을 중요시했다. 그렇죠. 우리 고전학파는 뭐였어요? 자유지를 가진 인간이 자유지를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 자유지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데, 그래서 행위와 결과 거기에 한 초점을 뒀죠. 범죄 의사. 왜냐하면 이 당시에 중세 만렵에서 막 마녀 사냥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내야 된다 해서 죄형법정주의도 여기서 나왔던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19세기부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근대학파 이쪽에서 이제 요 놈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한 놈인데 소질과 환경 때문에 범죄자인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소질과 환경 개선될 때까지, 반사회적 성격이 개선될 때까지 가둬둬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부정경이고요.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도소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구급 모델에서 의료 치료 모델, 그다음에 이제 개선 모델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런 쪽 구급 모델이 고전학파였다면 그 뒤에부터가 이제 실증학파잖아요. 그래서 사인의 처우도 꽤 중요시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전주의는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자유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비결정론. 그리고 3번 19세기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사주, 이게 실증주의죠. 실증하는 거잖아. 그래서 범죄학의 등장이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답이 4번이죠. 실증주의는 적법 절차 모델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데, 아니요. 그래서 실증주의가 아니라 고전주의가 이런 거죠. 고전주의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형법정주의. 그냥 뭐랄까요, 왕과 귀족들에게 몽땅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형벌 좌우고 그랬던 것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 이쪽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형사사법제도, 너가 아버지 누구시? 너가 아버지 검사냐? 뭐 너가 아버지 대통령이야? 그런 건 상관없다고요. 똑같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해야 된다, 그런 쪽이었죠. 그래서 고전학파입니다. 1번은 쉬웠어요. 자, 이제 2번 쭉 보시면 답은 이제 4번이었고, 2번을 보시면 형법상 형 집행.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형사 제재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형벌론 쪽을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런 걸 좀 냈단 말이에요. 뒤에 가면 또 있고. 자, 보면 형법상 형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 오랜만에 냈어요. 1번 징역은 교정설의 수용,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한다. 알다시피 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그거죠. 정역에 복무하냐 안 하냐. 그다음 2번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자격정지를 병고한 때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우리가 이제 자격정지는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죠. 당연정지는 우리가 자유형을 받아서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받아서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이제 자격 1호부터 4호 중에서 3호까지가 자동 정지가 되는 것이고, 선고정지는 지금처럼 유기징역,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그러면 3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은 당연 정지고, 이제 복역하고 나왔을 때부터 자격 정지가 카운팅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고, 징역이나 금고 집행을 종료, 면제된 날부터 이제 정지 기간을 이제 기산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벌금과 과료는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이 유치할 것을 A 명할 수 있다죠. 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특히 이제 이거 구류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간접 강제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랬죠. 그래서 이 자식이 나가기 전에는 뭐든 막 벌금이건 뭐건 내겠다고 하는데 딱 눈빛이 달라질 것 같아. 그랬을 때 야 너 일단 돈 낼 때까지 노역장이 있어. 이게 벌금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의무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금방처럼 눈빛이 이상한 놈들 그놈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명할 수 있다. 요건 그래도 기출이 좀 됐었던 지문이라 잘 생각했으면 기출 좀 풀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4번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노가다 떼야 되는데 돈 일부라도 냈으면 그걸 빼줘야겠죠. 벌금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 일수에서 뺀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벌 조문은 이제 특히 자격정지 막 이런 것까지 넣는 것은 좀 어색해. 저도 이제 형법도 당연히 강의를 하지만 저야 이제 이게 너무나 쉬운 건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동네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우리 쪽엔 잘 나오진 않지만 이제 나오면 어렵기 때문에 정리 좀 하자 했는데 나왔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제 갑니다. 그쵸, 늘 나오는 거 우리 지역사회 교정, 사회내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역사회 교정이 근 몇 년 사이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매번. 그래서 보시면 옳지 않은 거죠. 1번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설 내처화하게 되면 너무 과밀하게 되니까 굳이 들어오지 말고 넌 사회 내처화하자 이거죠. 특히 이제 지역사회 교정 같은 경우는 뭐다?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쌍방이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지역사회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화해하고 또 뭔가 문제됐던 것들 지역사회 자체가 변화되는 이제 그런 것 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 2번 범죄자의 처벌, 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 국가 대 어떤 범죄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죠? 아까 제가 좀 얘기를 잘못했구나. 원래 국가 대 범죄자의 관계,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벌 관계인데, 뭐다? 아까 피해자까지 동원하고, 피해자, 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화해하고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인도주의적 관점, 서로 변화하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번 형사제재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뒤에는 봤는데 형사제재 단절? 우리가 형사제재 단절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제재가 이제 구금이거든. 구금에서 그냥 교수 갔다 나오면 바로 끝이야? 아니죠. 그래서 교수 갔다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사회 내에서 계속 케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보관차 사회봉사 수학명령 그런 것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형사제재 단절이 아니라 형사제재 연속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해야죠.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사제재 단절은 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단절 방지입니다. 이게 형사제재 단절 방지. 이게 지역사회 교정 그런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실제로는 범죄자의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금방처럼 형사제재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시설 내 교도소에 있다가 야, 너 좀 나가서 처우받아. 그래서 좋다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뭐죠? 야, 너 보관차에서 와서 저기 교육 좀 받아 또 하고 또 뭐 하면 야, 너 준수상 지켰는지 확인 좀 하자. 뭐 하고 너 집에 있어? 확인도 하고 계속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이게 형사 사법망의 확대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내처의 가장 단점 형사 사법망의 확대. 그래서 사실상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거예요. 3, 4번 중에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공부 좀 한 친구면 당연히 답은 3번을 골랐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4번 문제 가서 보시면 편지수수. 근데 이 문제가요. 편지수수가 개봉한 채로 제출하는 거하고 검열하고 막 그걸 섞어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만치 않은 그런 좀 문제였어요.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질서. 자, 근데 안질은 어디나 다 들어가죠. 안질. 우리가 제가 이쪽 두 문자가 안질교사, 법률저촉 뭐 이쪽부터 시작하잖아. 그게 이제 편지수수 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검열 사유도 막 있죠. 그런 것들. 안질교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질서 해치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금지 사유 받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쵸. 우리가 접견과 전화통화 같은 건 횟수 제한이 있지만 편지 수수는 그런 제한이 없죠. 자, 그 다음 3번. 이게 좀 헷갈리다고. 자,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금방 봤어요. 소리. 3번. 소장은 규율 위반으로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 그 내용을 검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저도 가르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했거든. 근데 대신에 두 문자는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검열하고 이제 개봉한 채로 제출하고 이렇게 나올 때 검열할 때 이제 시행령 쪽에서 제가 이제 엄중가증과 이제 엄증가증 요거는 이제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엄증이야. 엄증가증. 그다음에 이제 봉함하지 아니한 채 개봉 상태로 하는 것이 여기가 엄중이었죠.
엄중가증이야. 엄중가증. 그래서 이제 밑에 두 개를 제가 구분을 안 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과 이제 뭡니까 중경비처우 이쪽에 이제 이쪽 되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징 자체를 냈는데 제가 그냥 징은 별로 크게 구분 안 했잖아. 그냥 징벌집행중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게 내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검열에서는 징벌집행중일 때, 징벌집행중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징벌집행중일 때, 집행중일 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봉함하지 아니한 채, 요쪽이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은 때 이게 그거예요. 징벌집행 중일 때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 이게 이제 봉함하지 않은 그런 쪽이거든. 검열은 그냥 징벌집행 중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요 문제를요 사실은 속어법으로 풀었지 3번 딱 나오니까 저도 그냥 두 문자로 알고 있던 엄증가증 그 다음에 엄중가증 이제 요것만 이제 생각해 놓고 이제 그러니까 징은 맞잖아. 그래서 일단 넘어갔어. 4번 소장은 법원 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렇죠?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해야 된다. 요건 이제 몇 번 기출됐던 질문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런 다른 관계기관에서 보낼 때 열람 금지 써 있으면 열람하면 안 돼요. 바로 이제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럼 3번이 틀린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3번은 만만치 않더라고. 두 문자로만 외웠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거 이것은 내용 검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봉함한 채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것도 시행령을 내는 거야. 그래서 만만치 않았다.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꽤 있어. 물론 속어법으로 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5번 가볼게요. 형 집행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 이런 건 우리가 쉽죠. 보호실 진정실. 자, 옳은 거 1번.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그렇죠? 가장 보충적이죠.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진정실에 처음에 수용할 때 의무관의 의견을 듣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난동불이는데 의무관 얘기를 왜 들어요? 그래서 이건 진정실이고 우리가 이제 보호실 수용할 때 있죠. 그게 이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보호실 수용 때는 의무관 의견 고려, 그다음에 진정실 수용 때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의무관 의견 언제 들어? 일단 이제 진정실 수용한 다음에 계속해서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연장할 때가 이제 의무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죠. 자, 2번 갑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 시간은, 그쵸? 우리가 24시간, 12시간, 3일 기억할 겁니다. 진정실은. 그래서 24시간 이내로 하는데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그쵸?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 이때 1회당 12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24시간, 12시간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일을 초과할 수 없는 거. 그래서 24, 12, 3 그렇게 세트로 외웠었죠. 그 다음에 3번 수용자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래 금방 얘기했잖아. 3일이라고. 2일이 아니라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뭔 가족에게 알려, 본인에게 알려야죠. 그래서 당연히 틀렸습니다. 우리 이제 원래 이제 형 집행법에서 이제 그러니까 교정 쪽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통지를 하죠. 가족에게는 통지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것들이고 다만 사망 위독 때는 반드시 가족 등에게 알려야 되는 건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답 찾기가 좀 이제 쉬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를 가볼게요. 6번 문제.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 자, 요거는 좀 안 어려웠습니다. 요것도 다행히. 자,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 이건 이제 잠재적 범죄자라고 했죠. 동기화된 범죄자가 존재해야 되고 이러한 범죄자가 매력적인 대상, 적당한 범행 대상, 슈터블 타켓 이런 것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감시가 없어야죠. 감시의 부재.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 코엔과 펠슨의 우리가 일상활동 이론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죠. 일상생활 이론 또는 범죄 기회 이론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익숙한 거고. 그래서 이제 코엔 펠슨 견해봤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선택 이론을 기반으로 맞죠?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범죄자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됐고 이 두 개죠, 두 개. 자, 우리가 이제 부피는 겁나 큰데 전혀 뭐 좀 비싸지도 않아. 이런 걸 훔쳐가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제 시계 하나가 만 1억짜리 되는 거, 아이 그런 거는 땡큐하고 훔쳐가야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 사회 60년대, 70년대 이때 이제 컬러 TV가 나왔잖아. 컬러 TV. 조그만데도 그 당시 커긴 컸어. 브라운이 일단 크니까. 근데 그게 엄청 고가잖아요. 그래서 막 TV 훔쳐가는 놈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게 매력적이잖아. 되게 이제 어쨌든 차에 싣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보석이나 이런 건 더더욱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특히 감시가 없어야죠. 감시의 부재. 그래서 이제 자기가 썼을 때, 야, 이게 감시가 있긴 있어도 이거는 모험을 할 만해. 저 정도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별 가치도 없고 감시는 살벌하게 있고 범죄 안 하겠죠? 그게 이제 합리적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현대적 고전학파에서 나온 거죠. 합리적 선택이론. 그래서 신고전주의 범죄학이론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서 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가족, 친구, 이웃 이런 것들이 감시.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당연히 해당하게 되고요. 4번 거꾸로 써놨어요, 여러분. 범죄 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에 감소해 둔다. 거꾸로지, 거꾸로. 저기 있잖아요. 어디에나 이 동기화된 범죄자는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별개. 그러니까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런 범죄자가 이제 범죄를 범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밤 이런 때는 특히 노약자나 여성 이런 사람들은 금부치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안 돼. 밤에. 매력적 타겟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CCTV 없는 이런 사각지대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범죄 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에 뒀지 범죄자의 성향 동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론이죠. 고전학파니까 더더욱 그렇죠. 고전학파에 따른 신고전학파, 현대적 고전학파. 답은 4번. 얘는 그나마 좀 쉽게 골랐습니다. 자,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시행 규칙상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도 자,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좀 외웠으면 이걸 좀 가는 건데 제가 맨날 막 족보 그거 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어떤 특별 대우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개방경비하고 완화경비 적극까지 이제 그렇게 가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족보가 있었잖아요. 의료적 경가족, 사회적 기후, 그다음에 외국어 대학 교육 막 이런 거에서 제가 두 문자 따가지고 막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연결이 된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요건 뭐 쉽죠, 여러분. 소장은 개방처급 수용자에 대해 월 3회, 오락회는 월 2회, 개방하고 완화경비 처급 둘 다죠. 그래서 개방경비 처급에 대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경비, 그다음 개방처우하고 완화경비 처급에 이제 월 2회 내에서 경기 오락회를 개최할 수 있고 소년의 경우에는 늘릴 수 있죠. 그다음 이제 2번에서 완화경비 처급 수용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 선발은 직접은 소장을 하죠. 소장이 하는데 선발 절차, 그렇죠? 선발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 어떤 세부적인 것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얘도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었어,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1번이 확실히 틀렸고, 그다음에 3번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급 수용자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의리적견 가족 이제 두 문자인데 의리적견 가족 사회적 기후, 그러니까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그다음에 사회적 처우하고 귀유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완화경비 처급인데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 처급까지죠. 특히 필요한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맞는 걸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와, 이게 잔인한 문제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참 잔인한 문제였구나. 여기 처우를 위하여가 아니라 뭐였냐면요, 교화를 위하여야. 교화를 위하여. 그래서 저 처음에 이제 답 2번을 골랐는데 3번도 3번도 왜 맞지? 이러고 있다니까. 특히 필요한 경우 요것만 봤지 교화를 위하여인지 처우를 위하여인지는 우리가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가족 만남의 집이나 가족 만남의 날은요, 얘가 어떤 뭐 상으로서 주는 거냐, 상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우보다는 이제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부럽잖아. 자기도 어떤 공을 세웠는데 일반 경비 처급이라 그래서 안 해주잖아. 아, 부럽고 난 뭐 잘해봐야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교화를 위해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틀게 됐더라고. 처우를 위하여, 교화를 위하여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요걸 갖다 장난을 쳐놨어. 그 다음에 4번에서 요거도 중경비 처급 수용자에 대해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에 허용할 수 있다는데 요거 맞죠? 우리가 이제 중경비 처급 이쪽에서 이제 월 2회 전화통화가 되는 건데 이때도요, 이건 교화가 아니라 처우상만이야. 이제 이렇게 내면 솔직히 좀 반칙 아니야? 역대 이렇게까지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처우상과 교화상을 바꿔서 하거나 이런 쪽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상 표시를 해놨었구나. 네, 2번은 그래도 조금 답이 좀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하진 않았다 그랬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성급하게 특히 필요 2회 이거 아는 사람들이 이제 괴로웠던 거야.
뭐 이거 문제 잘못 낸 거 아니야? 이거 저기 1번 틀렸고 나머지 다 맞는 거 아니야? 문제가 옳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니까. 그래서 좀 잔인한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2번을 조금이라도 이 기출도 한번 등장한 적은 있었거든. 저 지문 이런 거, 절차 같은 거. 근데 이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여기는 맞춘 수험생이 잘한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치사하게. 근데 이러면 앞으로는 교화를 위하여 처우를 위하여를 다 구분해야 되냐 이거죠. 하여튼 이번 시험에서 유난히 이런 조문에 장난을 치는 그런 이제 좀 그게 많아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 하면서 야,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8번 가볼게요. 형의 실효 복권. 자, 이것도 우리 형사 제재 같으면 아까 하나 냈으면 이거 안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냈어요. 근데 실효나 복권, 복권은 솔직히 잘 안 냈죠. 실효는 근데 우리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효는 이제 형법 81조에서 재판상 실효와 그다음에 형의 실효 등 관한 법률에서 이제 실효가 같이 있게 되죠. 이제 그쪽인데 자, 옳지 않은 거 1번.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이건 이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유명한 거잖아. 2년이잖아, 2년. 그래서 우리가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근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근고는 5년, 그리고 벌금 2년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과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 순간 바로 이제 실효가 돼버리고, 이거 이제 기본 아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2번 자격정지상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에 2분의 1을 경과한 때는 본인 또는 검사 신청에 의해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제가 재판상 실효했던 것처럼 이게 재판상 복권이야. 재판상 복권인데 보니까 제 책에도 없던데. 네, 저 가르친 적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실효 그 쪽은 했는데 자격정지에 이걸 회복 복권 요 조문은 제가 책 보니까 제 거에 없더라고. 제 형법 책에는 있는데 조문 그냥 실어놨으니까. 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답하고는 상관없었으니까 넘어가는데 3번. 징역 5년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자 5년이니까 3년 초과죠. 그러니까 10년 지나야 되잖아.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형법을 내놨어요. 징역 5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상의 형을 받으면 없이 7년, 요건 맞죠. 7년. 형법상 재판상 실효인데 경고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본인 또는 검사 신청에 의해서 그 재판에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형법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서 검찰청에다 형의 실효를 신청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재판상 실효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으로 실효되는 거예요. 검찰한테 신청하는 그런 거 없다니까. 여기서는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법원에다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하든지. 알겠죠? 재판상 실효.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리게 되겠고. 그다음에 4번에서 형법 81조 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수용자 임명부에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용인 명표를 폐기한다. 이런 건 그냥 답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셔도 되는 들러리 지문. 앞으로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제 이것 때문에 찾을 수 있었는데 아마 2번, 4번 전혀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좀 이것도 만만치 않고 벌써 이렇게 구석탱이는 걸 이렇게 많이 했었을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양 너무 많아지는데 좀 걱정입니다. 자, 암수범죄 얘는 그래도 풀만했습니다. 자,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 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깨틀레에 의해서 지적됐다. 근데 이제 깨틀레는 이 암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명역범죄, 즉 겉으로 드러난 범죄와 암역범죄, 즉 암수범죄의 경우에는요 정비례 관계 있다 이거.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자 이런 쪽이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적은 됐었고 맞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절대적 암수범죄는 아니야. 수사기관 자체도 인지가 안 된 게 절대적이죠. 알겠죠? 그래서 인지는 된데 해결하지 못한 것은 상대적 암수범죄가 되겠죠. 틀렸고. 그다음 디귿. 상대적 암수 범죄는 마약 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니, 상대적 암수 범죄는 인지는 됐지만 해결이 못한 거라서 마약 범죄 같은 거 악착같이 잡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마약 범죄와 피해자, 가해자 구별이 어려운 범죄 이런 게 이제 절대적 암수 범죄입니다. 틀렸고, 그다음에 리얼. 암수 범죄는 그래서 이제 범죄 통계표 분석 갖고는 안 돼. 범죄 통계표 분석, 통계학 여기서는 잘못 시작했다. 그래서 범죄 통계표 분석 갖고는 안 되니까 보완을 하죠. 자기 보고식, 피해자 조사 등의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답은 기억 리얼. 그나마 얘는 좀 간만에 숨통이 트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트이는 문제였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0번. 형 집행 법률 시행 규칙상 수용자의 개인 작업. 자, 이거 또 말장난 쳐놨는데 볼게요. 소장은 수용자가, 그쵸? 여기도 이제
특별히 족보에 없는 거니까 완화경비 초과가지죠. 작업 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 여기 장난쳤다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있으면 돼. 작업 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 성적이 우수만 해도 개인 작업을 해요? 능력도 안 되는 애가? 그럴 수는 없죠. 엔드 요건이야, 엔드 요건. 그래서 작업 기술이 탁월하고 작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용자 자신이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진짜 앞에도 제 말장난 쳐놨는데 또 말장난 쳐놨죠. 네. 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출제자 제가 한번 문제 내고 풀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저 이런 건 막 바꾸기 시작하면 죽여날 수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자 2번 개인 작업 시간은 당연히 교도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요건 뭐 기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개인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 개인 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흉기나 이런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용기에 보관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개인 작업 필요한 작업 재료 구입 비용 당연히 지가 내야죠. 수용자 부담이고 다만 처우상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모든 법에 똑같이 돼 있죠. 이건 그래도 좀 쉽게 찰 수 있었을 거야. 말장난이었어도 엔드 요건인 거는 2, 3, 4가 너무 확실해서 자 11번 가봅시다. 징벌 집행. 자 1번 소장 30일 이내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 실내운동을 시켜줘야죠. 매주 1회 이상 매주 1회 이거 이제 기본 기출 여러 번 풀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수용자의 징벌 대상에 대한 조사 기간은 그죠? 10일로 하죠. 10일. 그리고 이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다만 특히 필요하다 인정될 때 1회 안에서 10일 아니야. 7일. 요것도 이제 기출 여러 번 됐었고. 그다음에 3번. 소장은 징벌 대상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인데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자 뭐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2일 날 얘가 3월 2일 날 갑자기 아팠어. 조사 받다가 아팠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조사 받다 아팠으니까 그날도 조사는 한 날이에요. 알겠죠? 산입하는 거야 하루. 그러니까 정지한 다음 날부터죠. 정지한 다음 날부터 산입이 안 되는 것은 그리고 얘가 이제 나았대요. 나으면 뭐야? 너 내일부터 할까? 그렇게 돼요? 그렇죠. 이제 나으면 금방 맞아요. 나으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았는데 야 나았으니까 오늘 바로 하자.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나은 다음 날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지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던 그 정지된 날, 그 사유 있었던 날에 다음 날부터 정지 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 한 날 바로 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말 제가 잘못했네. 아팠으면 이제 좀 나았냐? 오늘 바로 시작하자.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4-5시부터 시작을 했더라도 하루로 쳐주잖아. 그런 걸 고려해서요. 어쨌든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된 날이 아니라 소멸되기 전날. 소멸된 날에도 바로 이제 좀 나아지면 컨디션 좋아지면 바로 하니까 제가 이제 말을 아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멸한 소멸하기 전날까지 기간은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요것도 우리가 기출 쭉 풀다 보면 요거 한번 봤었을 거예요. 한두 번 봤었을 그런 지문이라서 요거 항상 할 때 다음 날부터 전날까지 우리가 산입 같은 거 이제 형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시효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나마 좀 생각을 했으면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4번에서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 인정되면 그렇죠? 분류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분류처위원회 의결 여기서는 핵심은 분류처위원회 의결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징벌 실효시키는 거 이런 겁니다. 법 115조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3번 얘도 조금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나은 편이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가볼까요? 12번 형집행법률상 수용자 체포 이것도 오랜만에 좀 나왔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한번 이거 나와가지고 그 뒤에 이제 좀 빡시게 했죠. 자,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된다 돼 있는데 우리 정당한 사유 이런 거 없고요. 석방 후 24시간이야. 석방 후 24시간. 무조건 석방 후 24시간.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바로 틀렸어요.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교도관은 수용자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72시간까지만 경찰 작용할 수 있다니까. 그 외에는 이제 일반 사법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에서는 그렇지 않죠. 거기는 계속이야, 계속. 계속입니다. 잡아올 때까지. 자, 그래서 여기는 72시간 이내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이건 좀 유명한 거고, 유명한 거. 3번,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 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신검문 같은 게 여기도 조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해 영업시간 내 공연장, 여관음식점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관계인에게 장소 출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상황에 관해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건 잘 안 봤을 거예요, 근데. 4번 같은 건 별로 안 봤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밑에 내용은 그럴만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틀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석방 후 24시간. 요거 이제 책마다 다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좀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다만 이 체포 쪽을 잘 안 보는 수험생들 있죠. 왜냐하면 기출문제만 드립다 풀었던 수험생은요. 사실 요런 조문 없어. 밑에 없었고, 그다음에 얘가 그때 이제 답이 됐던가 하여튼 뭐 이런 쪽이었었는데, 이제 법무장관 보고하고 그런 것이 지금 빠져 있긴 하네. 그래서 조금 안 봤던 지문들이 나와서 기출만 풀었던 친구들은 좀 이제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얘도 난이도는 좀 있었어요. 있는 편이었고.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13번 볼게요. 수용자 자치제. 그나마 좀 이제 쉬운 거가 나왔네. 예. 자, 옳지 않은 거. 1번 수용자 자치제는 부정경 제도화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용자에 대한 과학적 분리심사를 전제한다. 그렇죠? 요 놈을 자치제, 수용자 자치제를 하더라도 할 만한 놈이지. 먼저 분류처위원회 이런 쪽에서 분류심사를 제대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수용자 자치제는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 통제 원리에 입각한 자기 조절 훈련 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용자의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언제까지 막 강제적으로 기율에 따라 가겠냐고. 스스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석방한 애들 개방교도소 이쪽에 이제 보내서 이렇게 수용자 자치제를 하게 돼 있죠. 3번. 이건 또 미국 걸려 나가지고 기분 나쁘게. 오스번은 싱싱교도소에서 행정시설 최초로 수용자치제를 실시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싱싱교도소는 5번형의 대표 제도고요. 5번형의 대표 교도소가 되는 것이고 오스번이 5번 과목에서요. 5번 과목에서 수용자자치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자자치제 맨 앞에 다 있어. 그래서 5번 오스번이 5번 과목에서 오스번이 5번 과목에서 최초로 수용자자치제를 실시했다. 이런 건데 어쨌든 요거는 또 좀 우리 것 좀 써주지. 미국 걸 써놔갖고. 자, 그 다음 4번 수용자 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그렇죠? 자치적으로 사니까 교도관이 필요 없으니까 소수의 힘 있는 수용자에 의해 대다수의 일반 수용자가 억압, 통제되는 패단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 체계들 다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깔끔하게 1, 2, 4 하고 이제 3번 제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이건 그래도 거의 다 맞췄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수용자 처우 모델 아까 제가 잠깐 떠들었는데 구급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구급 모델 그 다음에 의료 치료 모델, 개선 모델, 개선 적응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통합 모델, 그리고 이제 정의 모델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일단 가봅시다. 정의 모델.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 현대적 고전학파 하면서 이제 구급 모델에다가 대신에 적법 절차 이쪽이죠. 그래서 정의 모델은 범죄자의 법적 지위, 권리부장이라는 정관점에서 처우의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형 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 자. 왜냐하면 법관의 재량권이 많으면 너가 오지 뭐 하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량권 제한을 강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 모델, 치료 모델. 그래서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당연하죠. 가석방 제도를 상당히 중요시하겠죠. 왜냐하면 네가 많이 나아졌어. 그럼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치료에 전념을 하려고 하겠죠. 자, 적응 모델, 이게 개선 모델인데 적응 모델은 정의 모델에 대한 비판 보완을 위해 등장한 것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야. 정의 모델이 이 적응 의료 모델이나 적응 모델에 대한 비판 보완을 위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교정처우 기법으로 현실 효과과 교류 분석을 중요시한다. 요거는 맞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 모델 자체가 교정처우 기법으로 현실 효과 교류 분석 중요시하는데 적응 모델은 사실은 이제 정의 모델 비판이 아니라 의료 모델 이런 걸 이제 비판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의 모델이 적응 모델을 또 비판했고요. 그래서 앞부분이 좀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 재통합 모델. 사회도 범죄 위반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재통합 모델이 뭐예요? 아까 이제 오직 국가 대 범죄자 이 관계가 아니라 아까 지역사회 규정 이런 것들처럼 이제 사회 자체도 같이 이제 범죄 예방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범죄 원인 분석하고 그걸 해결하는 데 동참하자. 그래서 사회도 범죄 위반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좀 풀만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년이 분류심사위원회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이제 소년분류심사위원회에 위탁되면 필요적으로 보조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임의적이죠.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재량. 그 다음에 이제 2번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판단할 때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아니 물론 이제 좀 잘못 선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보조인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소년, 범죄 소년을 위해서 있는 건데 바로 취소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잖아요. 심리 편의를 위해서 이제 보조인 제도의 그 뭐랄까요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자,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 교육하도록 고지했다.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거죠. 심리 불개시할 때 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사유가 안 돼서 심리 개시하지 않는데 긴장하세요 보호자 막 하고 이런 얘기하죠. 소년한테도 이번엔 진짜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 오면 그냥 안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4번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를 지정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해야 되고 반드시 오게 해야 되고 다만 필요가 없다 인정하면 보호자는 소환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 들러리 지문이라서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고 됐고 16번 가보겠습니다. 아, 또 금품관리가 나왔어. 우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요새 금품관리가 몇 번 나와서 좀 이제 공부는 했었을 것 같아요. 1번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 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줘야겠죠.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관품을 보관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 근데 괄호를 틀리긴 해서 3개월 너무 길어요. 1개월이라고 했죠. 1개월. 근데 거의 잘 안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1개월. 그래서 이게 틀려버렸고.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사망자,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이제 유류품이죠.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가족에게 내용 및 청구 절차 등을 알려줘야 되는데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그냥 폐기할 수 있다. 한다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여차하면 폐기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답 2번이네. 자, 그 다음 3번. 소장은 수용자 외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을 허가했을 때 지체 없이 항상 지체 없이 아니에요. 보관 후 사용하게 하는 거죠. 보관 후 사용하게 한다. 먼저 이상한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보관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보관 후에 보관 후. 그 다음에 4번.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널 멀리 있대요. 원거리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때는 유류품을 팔아 대금을 보내야? 아니 보낼 수 있다. 여기도 재량이에요. 재량. 그래서 어쨌든 이 동네는 그래도 조금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한 중급 정도 됐고. 자, 계속해서 17번 수용자 독거 수용. 우리 독거는 이제 개호상 독거 수용과 처우상 독거 수용이 있죠. 근데 특히 개호상 독거 수용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자, 1번 갑시다. 맞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또 수험생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맞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것도 진짜 말당을 쳐놨어요. 아니 우리 시험에 사이트 뭐 교화상, 처우상 바꿔라는데 이걸 못 바꿀까? 자, 처우상 독거 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해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이 아닌 휴업일이거든. 휴업일. 근데 이거를 솔직히 구분 잘 할까? 저야 이제 강의라고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딱 일단 휴일?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일반 수험생들이 휴일하고 휴업일을 구분하겠냐고. 그래서 휴업일 그리고 야간에만 독거 수용한 것이다. 요거를 장난질 해놨어요 또. 아 진짜 좀 혼나야 되는데. 그래서 막 복수정답 12도 했는데 이건 복수정답은 아니에요. 명백히 조문 틀렸기 때문에. 휴업일과 휴일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2번. 개호상 독거 수용. 얘는 이제 엄정 독거죠. 생명 신체 보호, 교정설의 안전 질서 유지에 항상 독거 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금지하는데 다만 예외가 있죠. 수사 재판, 실외 운동, 목욕적 견 진료 이럴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3번. 교도관은 개호상 독거 수용자는 수시로 시찰해야겠죠. 그래서 건강상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상 이상이 있으면 얼른 의무관은 달리죠. 써 있죠. 시찰 결과 독거 수용자 건강상 이상이 있으면 의사한테, 공중보건의한테 즉시 알리고 교화상 문제 있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소장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무관한테 알리면 의무관이 즉시 달려가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이제 소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원칙이 너무나 잘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소장은 개호상 독거 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 수용한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 생각되면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했는데 근데 1번에서 좀 장난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2, 3, 4 이 다 맞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답이 없어서 당황했어서 그 같아. 근데 이제 좀 그렇죠. 네. 자, 18번. 형 집행, 요것도 상당히 좀 가석방 관련해서 좀, 하여튼 형사제시 연달아 3개를 이렇게 내는 건 거의 없었는데, 가석방 옳지 않은 거 1번. 소장은 형법 72조 1항 기간을 경과한 수용자로서 교정 성적이 우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먼저 누가 분류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죠. 그래서 가석방 적격 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소장이 먼저 이제 해죠. 야, 얘 그 가석방 해도 될까? 분류처위원회에서 이제 해서 의결하죠. 오케이. 그럼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 따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 따 올리게 됩니다. 자, 2번. 소장은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위한 사전 조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배우거든.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용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이게 1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범보가 있잖아. 신원에 관한 거, 범죄에 관한 거, 보호관계에 관한 거 이런 것들 했는데 이거 개월수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2개월이 아니 이게 1개월 이내하고 그 변경된 사안이 있을 때는 이제 지체 없이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 범죄에 관한 게 아마 3개월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잘 모른다니까. 그거 잘 안 외워요. 그냥 내용도에서 그냥 금방 얘기한 대로 신범보 이 3가지 고려한다. 요렇게만 알려드렸었지. 1개월인지 3개월인지 그렇다 쳐요. 이건 저도 여러분 안 가르친 거예요. 죄송. 자, 그래서 이게 1개월이야 1개월.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위해 사전 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 심사표에 기록해야 되고 이 분류처우 심사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했는데 요 지문도 아마 거의 처음 볼 거예요. 제 교재도 없거든. 처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해 그 후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다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거는 그래도 많이 봤죠. 기출도 많이 됐고. 자, 이게 이제 비교되는 게 뭐 있었어요? 예전에 가석방 나갔다가 실효 취소돼서 들어오네. 걔는 다시 대상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적격 심사 신청을 했다가 잘린 애는 다시 한번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요거는 여러분 맞힌 사람이 용한 사람입니다. 틀리라고 내면 내 문제. 그래서 저도 그래서 1, 4번은 확실히 이제 제가 알겠고 2, 3번 내 신범보는 아는데 이게 몇 개월인지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제 3번 봤더니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거죠. 저도 모르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이제 거의 틀리라고 낸 그런 것 같습니다. 운 좋아서 이제 혹시 우리 보통 숫자에서 틀리게 많이 내잖아. 그래서 혹시 하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맞췄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실력 갖고 풀 문제가 아니야. 가석방 잘 내는 편도 아닌데 너무 치사하게 많이 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내던 거 기출에 좀 이쁜 걸 내지. 치사하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자, 19번. 행영제도 나와서 간만에 그래 좀 아는 거 나왔다 했는데 이제 또 가다가 약간 괴로운 게 하나 나오죠. 자, 기억 보면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보이는 기관인 직수하문. 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직수하문인데 여러 군데 이제 스스로 옥을 갖추고 이제 죄수들을 가두고 그랬었죠. 그래서 권한이 부여된 기관. 그래서 형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있었잖아요. 여러 기관들. 그래서 그 의금부도 있고 등등해서 직수하문 옥이 부설되어 있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죠. 통일된 것은 이제 우리 이제 뭡니까 우리 가부개혁 이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드디어 통일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2번 휴령제도, 휴수제도,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제도. 그래서 고려시대 옛날부터 있었는데 조선시대 특히 이제 많이 늘렸죠. 그래서 조선시대 들어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그래서 감강종경, 그래서 이제 형을 하나씩 내리는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강종경과 보방제도 이런 것도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신 이제 하여튼 폐병이나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 해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다시 다른 걸로 내면 돈 같은 거 내면 이제 봐줬던 그런 제도 감강, 종경, 보방 제도 대표적인 것들. 그다음에 도형. 자, 우리는 도형의 경우에는 장형이 부과되죠. 장형이 이제 병가됐고 도형을 대신한 것으로 이제 충분히 있었다 했는데 뒤에는 봤는데 앞에가 깔끔히 틀렸어요. 요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1895년 징역 처단례를 통해 장형과 유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했다 했는데 아니야. 장형은 전면적 폐지가 맞는데 때리는 것은 유형은요 조금 남겨뒀어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국사범위안에서 존속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과 이 도형이 이제 징역형으로 대부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형도 그게 아니겠구나. 여러분 장형은 가장 먼저 폐지된 게 장형이죠. 장형이 맨 처음에 폐지됐고 그 다음에 대장 도유사 태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어쨌든 사라졌는데 어쨌든 여기서는요 1895년에 유형과 도형이 이제 징역형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형이 전면적 폐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장형도 틀렸고 그다음에 유형 전면 폐지도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장형 폐지는 1895년에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서 먼저 쫙 폐지가 됐는데 같은 애긴 하구나. 그래서 근데 장형부터 먼저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고 어쨌든 리얼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했을 때 이 전면 폐지 때문에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옳은 거니까 기억 니은 요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 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리을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확실히 아닌데 여기서 헷갈렸겠죠. 1번과 4번에서 좀 헤맸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시간 없으면 여기 좀 안 봤을 건데 어디서 이렇게 구속된 걸 잘 냈을까? 자, 20번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는데요. 민영교도소 설치법 옳지 않은 거. 그나마 여긴 좀 마지막 문제로 쉽게 내줬어요. 자, 1번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해야 되고, 그렇죠? 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 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장관의 승인, 그러니까 임원 선임할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었죠. 이사, 감사 이런 거, 소장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2번 법무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해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 3번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그렇죠.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대표가 법인 대표가 다 뽑는데 소장만큼은 빼고 그러니까 소장은 자기가 뽑아야 되니까 빼고 나머지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교도소장한테 위임할 수 있죠. 자, 마지막 4번 법무장관은 민영교도소 설치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뭔 교정본부장이야. 지방교정청장이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서 4번은 좀 맞추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저와 이제 같이 풀어봤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는데 한 30, 작년도 좀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30몇 분에 끝났는데 오늘 지금 45분이 걸렸네. 45분 좀 더 걸렸는데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되게 겉으로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점수들을 형소는 이제 좀 쉬어서 막 저한테 카페에서 바로 막 몇 점 맞았습니다. 근데 교정학은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대.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70점 정도만 맞았어도 70점 때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점수 덜 나온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발표 곧 나올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혹시라도 벌써 이제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 분들 올해는 좀 특이한 거 여러분. 올해처럼 올해 거 대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면요 양이 너무 늘거든. 그래서 올해는 좀 특이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까지 할 필요는 사실은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대로 그냥 공부하는 스킬 좀 이제 그대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제 못 보신 분들은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요즘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